오한 시 마켓 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반등에 성공하자 우리 시장도 장 시작부터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는데요. 미국발 훈풍의 우리 시장이 장 마감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1% 상승하면서 3,88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48% 내리면서 8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3,900선을 회복하며 금요일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중 등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만 현재 시간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870선을 되찾으면서 기대감을 높이며 출발했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하락 전환이 이뤄지면서 한때 850선도 위협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도 등락을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수급의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5,400억 원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이지만 장 초반부터 매수폭을 줄여나가면서 현재 시간에는 183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크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1,650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은 1,670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47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의 실질 가치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힘든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47% 오르면서 1,47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을 겪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저가 매수에 힘입어 나란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며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부 엔비디아 GPU 칩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주말 동안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최근 변동성이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요인에 기인한 만큼 과도한 위축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삼성전자 현재 시간 3.16% 오른 9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15% 오르면서 52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소식에 국내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측의 평화 제한 협의를 위해 회동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정교화되고 발전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의 조건을 최종화하는 중이라며 합리적 시기에 종전한 수용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우크라이나가 미국 추수감사절 전까지 평화계획 합의문에 서명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가 모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 5.65% 오른 14,7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5.75% 오르면서 9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선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에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영화의 상용 금지 등 한일령이 이어지며 일본산 화장품 수입 금지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키움증권에선 만약 중국의 수입 제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화장품 ODM 업체의 수혜폭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일본 제품 공백 발생 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화장품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금요일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다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APR은 4% 가까이 오르면서 24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콜마홀딩스도 1.84% 오르면서 1,5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월요일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12월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을 움직일 메가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그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금리 미국에서 인하 안 할 거다라는 걱정들이 많으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미국에서 금리 12월에 인하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또 야금야금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일단은 한 주의 출발 월요일을 좋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무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고 오늘 장중에만 봐도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코스피도 상승은 하지만 상승 탄력이 자꾸 떨어지는 모습, 그러다가 또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거 시장이 뭔가 나쁘니까 이제는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시장이 공포에 약간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지난 금요일만 봐도 우리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 시장이 다 출렁거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자, 이런 시장이 극도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데 바로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지수인데 미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투자 지표로 삼는 분들이 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하고 출렁거릴 때 공포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점점 커지는 수치로 마지막에 익스트림 피어 정도까지 지금 수치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좋고 계속 화랑장이다,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너무 출렁거리고 하락하고 나쁜 이야기, AI 버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졌는데 금요일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12일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도 한 8번 정도밖에 그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 조금 많았고 이때는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감들이 있었고 코로나 때 또 극도의 공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가장 최근에는 4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뉴욕 지수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공포 지수가 3까지 떨어졌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지수가 거의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것입니다. 딱 이때 2022년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한 달 지나니까 지수가 다 회복을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6개월이 지나면 반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00% 확률로 전부 다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폭탄 매기겠다고 하고 나서 반년 만에 S&P 500 지수가 35%가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뭐 2018년, 20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 두 자릿수대로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낸다는 걸 봤을 때 이 극도의 공포가 과연 더 심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럼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은 이렇고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지난 15년 동안 변동성이 지금처럼 심했던 적이 한 4차례밖에 없습니다. 5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변동성은 상승장, 굉장히 시장이 강한 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극도로 좀 심해지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었다라는 걸 일단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 리스크 바로미터라고 하는 코리아 에쿼티 리스크 바로미터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인데 그게 근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수준으로 지금 이 바로미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간에 시장이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만큼 우리 시장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발상의 신호이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최저 수준인 이 마이너스 4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바로미터가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반등의 시그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봤을 때 지금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과거에 우리가 IMF 때처럼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5년물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간다고 하면서 오라클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5년물 CDS 프리미엄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아니면 과거에 또 변동성이 심할 때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이 수치들이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10년 봤을 때 한 30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치보다도 낮은 그 어느 때보다도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자체의 위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와 수급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엔화가 또 우리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엔화, 일본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 약세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도 이런 환율의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쫄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버티고 내년장이 됐을 때 오히려 새해가 됐을 때 시장이 조금 더 강력하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으니까요. 지금은 잘 우리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대기업의 재무 구조를 흔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환율이 오르며 내년 완공 시점엔 투자비가 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 SDI와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올해만 12조 원 가까운 미국 현지 설비 투자를 집행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곧 수출 호재였던 공시기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산과 판매 거점을 해외로 옮긴 기업이 늘면서 환율 상승이 오히려 달러 부채와 현지 인건비, 원자재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환율의 구조적 전환으로 진단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공장 수익성과 투자 계획 모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골라보고 종목까지 선정을 해볼지요. 자, 첫 번째 김태형 파트너가 선정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과 일본이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지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고요. 뭐 꼭 중국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수혜주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이 올해 우리나라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가 가만히 보시면 상반기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벌써 잊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좀 덜 찾아왔는데 이걸 3분기까지 다 토탈해 보면 이러다가 연말까지 가면 2천만 명 오겠다. 그러면 이게 곧바로 내년에 상반기하고 연결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서 실적이 3분기 때까지 괜찮게 나왔다 하면 이건 바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그러니까 주가를 결국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은 4분기로 갔을 때도 더 많아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추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너튜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주 흔하게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편의점이죠. 네네. 우리들은 이제 편의점 하면 주변에 뭐 CU 편의점이나 GS25실 이런 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들을 운영하는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GS25실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CU 같은 경우는
그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모두 상장이 돼 있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 3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부를 만큼 숫자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GS 리테일, 즉 GS25C를 갖고 있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원래 이제 이쪽 편의점 시장 1위가 CU회였는데요. CU회보다 매출액이나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네. 기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말 그래서 GS 리테일이 대단한 일을 해낸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덜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게 그만큼 국내 일반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좀 침체해서 하반기 들어와서 소비 쿠폰을 주면서 소비가 많이 진작되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많이 늘었지만 1년으로 토탈해 보면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고스란히 내년 상반기에 기저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 편의점 관련돼 있는 이런 회사들이 도소매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말뜻은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국내 편의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GS25C가 또 베트남하고 이 몽골에도 진출해 있죠. 지금 국내 시장에 편의점은 포화됐다고 그럽니다. 포화됐다는 게 말 그대로 성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몽골 같은 경우는 몽탄 신도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울란바토르라는 그 몽골 사람들이 인구가 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 안에는 CU하고 GS가 골목 하나 건너 한 개씩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진출했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394개점, 몽골에는 275개점을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국민연금도 지분을 8.42%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CU입니다. CU가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은 편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하게 보여서 이게 1등일 줄 알겠지만 3분기에는 GS25C가 이겼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 회사는 해외에 엄청 빨리 진출해서 해외에 더 많은 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몽골에는 523호점을, 말레이시아에는 164개점, 카자흐스탄에도 47점을 갖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편의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그것도 이제 우선 하와이에 1호점을 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K 컨텐츠를 통해서 이 K 편의점이라는 게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반드시 한국의 편의점을 방문해서 빙그레 우유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 그 동영상 너튜브에도 이걸 찍어서 인증샷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완전한 그 관광 코스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 BGF도 그렇고 아까 말씀 GS 리테일도 그렇고 아직은 이 주가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선정을 해주셨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K컬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가가 출발하지 않았다. 그에 합당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였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을 이런 상황에 탑픽 종목으로는 뭘 골라보면 좋을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글로벌 있습니다. 텍스프리? 이게 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거기서 서비스 수수료 수익을 얻는 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업체고 실제로 3분기 실적에서 그러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숫자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거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3분기에 45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2억을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6%, 영업이익은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 그대로 이 두 자릿수 성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밀어 올려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업체가 그 국내 시장이 지난번에 8월 달에 한번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미용이나 의료 관광 이런 쪽에도 이 관세 환급 효과를 해줬었는데 이거를 뭐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부로 이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8월 달에 하는 바람에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이 회사도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꾸준히 요구를 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런 미용 관광, 의료 관광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일몰 하는 이 제도를 그 관세 환급하는 제도를 연장을 해주자는 입법을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관련된 입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 정도 찾아오면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 지금보다 한 10% 정도 외국인 관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200만 명 정도 찾아오면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저 싱가포르와 그다음에 그 일본에도 이 지사를 갖고 있고 거기서 현지 법인에서 또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BGF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 뭐 가격까지 말씀드릴까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많이 늘리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지금은 매집을 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처럼 12월 30일 날 이 일몰되는 그 제도가 말 그대로 입법이 통과돼서 이게 연장이 될 경우에는 주가는 반드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7,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짧게 잡으면 지금 12,000원 정도를 잡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용 의료관광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중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아마 연장시키고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가격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공략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외국인 관광객들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관광객들에 대한 수혜주들을 찾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면입니다. 맛있게 아주 잘 끓인 라면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 라면 관련 주들,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관련해서 요즘 다시 뭐 최근 한 좀 쉬고 있다가 라면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파트너님. 네. 일단 겨울에 추울 땐 뜨거운 국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튜브에 인증샷을 올리는데 편의점에 가서 라면 편의점 먹고. 가시면 그 바나나 우유와 함께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사발면이나 이런 라면 종류입니다. 네. 특히나 한강에 가서 라면을 지금 먹기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한강에 가서 한강 편의점에서 이 한강 라면이라고 해서 즉석에서 이제 끓여 먹는 라면 이게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있죠. 저도 한번 가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진짜 이게 그 나이 들어 가서도 먹어도 맛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먹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게 하나의 자기 관광으로 우리나라 온다는 게 우리나라 극동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미국,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 그나마 가까운 나라지만 그 외의 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작정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튜브에서 많이 봤던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라면 수익이 한국 사람에 있어가 아니라 2천만 명의 방문객들이 와서 라면을 한 개씩 먹어도 그 수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해외 수출로 벌어집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글로벌리 히트를 치는 바람에 불닭볶음면이 맵다 하면서도 이 K 매운맛 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아직도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공장을 국내에서 뭐 추가로 더 만들기도 하고 이번에 중국에도 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해외 수출 공장을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다 건설을 하는 건데요. 그 공장이 내년에 가동을 시작하면 생산 캐파가 또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캐파를 늘리는 건 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삼양식품은 라면 업계에서 3위지만 이 회사가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이게 판매가 주춤할 거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지만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130만 원, 140만 원, 뭐 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150만 원을 찍고 한번 내려왔지만 여기서 생산 카파를 늘려서 매출을 더 늘리고 실적을 수익을 더 올린다면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도 판매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오뚜기인데요. 오뚜기는 다른 라면 3사 중에 가장 국내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90%나 되죠. 그러다 보니 오뚜기는 다른 삼양식품이나 농심처럼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답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다가 코스트코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뭐라고 그러죠? 뭐 마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네네네. 이제 판매점을 만든가 이래서 한 64개 매장 코스트코 매장에다가 모두 매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투자한 거죠. 그리고 진라면 여러분 출국장에 가 보시면 출국장 안에 그 면세점 구역에 인천공항입니다. 거기에 진라면 매장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진라면을 선물로 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BTS의 진이라는 그 멤버를 이제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 그 사진이 라면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진라면은 지금 해외 매출액을 20%까지 늘리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대로 실적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뚜기도 다른 라면 두 개 양사와 함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뚜기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오뚜기와 삼양식품을 봤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당연히 이제 나와야 할 업체가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탑픽 종목 뭘로 볼까요? 네, 농심입니다. 농심이 네. 라면 업계 1위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 캐데몬, 이 히트쳤는데 여기 캐데몬의 그 캐릭터들을 받아들여서 콜라보로 그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물량, 그 로또 물량이 완전히 완판됐습니다. 몇 분 만에 완판됐고요. 추가적으로 그러한 그 콜라보한 제품들을 이번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국가 수도 더 늘리죠. 네. 그런 면에서 농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중에 50% 이상이 이제 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농심이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그렇게 불닭볶음면을 많이 팔 때 자신들도 해외에 나가서 하겠다고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이제는 농심도 전체 라면 매출액의 반 이상,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도 달러를 벌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 환율이 높으면 식품점이 어렵다. 물론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 수출을 그만큼 많이 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을 그 달러로 곧바로 결제를 해줍니다. 원화로 환전을 안 하기 때문에 환전에 대해서 환차손이나 위험 자체도 회피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렇고 내년에 실적이 진짜로 좋아질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심을 잘 봐주시고 일단 매수가는 47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 목표가는 61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매 가격은 4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외국에서 우리 K컬처가 잘 활성화되고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다 그쪽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내년에 수익 볼 수 있는 좋은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다. 이데일리가 국내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원 동결을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월 셋째 주 0.20%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를 지속 중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금리 인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내년 금리 인하도 많아야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내년 하반기 빠르면 11월쯤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GDP 갭이 유지되는 만큼 내년 7월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하는 총재의 임기 만료도 통화정책의 변수로 떠올랐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네요. 오늘은 또 지금 한시 구간 들어서니까 코스피 상승 탄력이 또 다 빠지고 있습니다. 0.04% 간신히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3,853포인트 선, 이제 보합권 떨어져 버렸네요. 자, 코스닥도 1%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지금 현재가로 오늘 장중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53.14%, 코스피도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는 시장의 양상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좀처럼 최근에 잘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7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는데 현물까지 함께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기관이 6천억 원, 7천억 원 사이로 현물 매수를 하니까 그나마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폭이 코스닥이 확실히 조금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97,000원대 이탈하면서 2%대 상승세, SK하이닉스는 0.38%, 52만 3천원까지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을 보면서 좀 분위기를 확인해 볼 텐데 조우진 대표님이 저희가 9월부터 계속 알려주신 종목들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흔들렸지만 여전히 저희가 34만 원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50%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도 상승 전환했고요. 현대로템은 요즘 방산주가 좀 좋지는 않네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순위에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고 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볼지 조우진 대표가 선택한 오늘 첫 번째로 골라볼 전략을 또 세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갈 것이냐.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일단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왜 안 좋았는지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한 달, 그리고 내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만 냉모탕 오간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냉모탕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되면서 우리 예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장초반에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초반 5%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매도 세력이 많아지면서 결국 엔비디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20일 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에 엔비디아가 5% 이상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클리블랜드 이제 해맥 총재가 CNBC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가장 최대 화두는 이제 금리 인하니까 그쵸. 예. 금리 인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해mek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발언을 해mek 총재가 한 달 전에도 했어요. 한 달 전인데 이분이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매파적인 사람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걸 다시 확인한 것이고 한 달 전과 지금의 지난주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CPI를 비롯한 주요 지표가 없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셧다운으로 주요 데이터가 그쵸. 없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이제 12월 FOMC에서 입장을 취할 거냐라는 거 질문이 오고 갔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때 해mek 총재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이 내비치니까 주가가 미끄럼틀 탔습니다. 그렇죠. 쭉 떨어지는 바람에 천하의 엔비디아 역시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AI 버블론이다, 뭐 감가상각이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사실 제일 크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하다. 바꿔 얘기하면 유동성이 얼마만큼 시장에 공급될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 뭐 AI 버블론이나 마이클 버리의 감가상각 이건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끼워 맞추기식. 그렇죠. 예. 이유를 찾는 거죠. 그냥. 예. 네. 뭐 또 하나는 무슨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했을 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재무제표를 뜯어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네네. 이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네. 거기에 근거되는 것이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12월 FOMC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SK하이닉스에 냉온탕을 오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SK하이닉스가 뭔가 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니까 야 나라에 뭔가 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적 시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와는 별개고 미국의 페드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 강보합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네. 왜 미국 시장 강보합으로 좋았느냐? 윌리엄스 이제 뉴욕 페드 총재가 칠레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네. 거기서 금리 인하 끝난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아까 해맥 그 클리밴드 페드 총재보다는 더 비중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준의 총재이니까 네. 페드 전체의 서열은 3위이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다. 그쵸. 그러니까 파월 의장 말고 지역 연준의 총재 중에서는 뉴욕의 제일 입김과 영향이 세다 보니까 윌리엄스 총재가 실제로 페드의 2인자다. 그러면 이분이 파월과 같이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 파월 그 페드 의장도 뉴욕에 계시니까 네. 이분이 주거니 받거냐면서 뭔가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한 게 아니냐. 독단적인 어떤 그런 발언은 표명을 하지는 아닐 않았을 거다.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일날 미국 시장이 강보합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이제 우리가는 이제 월요일이지만 미국 시장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밤이 됐을 때 미국 시장 열리면은 그 윌리엄 총재에 대한 의견과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었던 그 동향을 살펴보면서 의견이 개시된다면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SK하이닉스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가 흔들렸던 건 뭐 전체적인 시장이 지난주부터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를 진짜 인하할 것인가. 이번 주에 들어서는 또 갑자기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뭐 70%까지 올라갔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뭐 손상되거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그렇죠. 예. 리포트를 보니까 저도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제시를 하고 예. SK하이닉스는 얼마였죠? 뭐 80만 원대 목표 주가도 나오던데. 예. 네. 시티그룹이 이제 83만 원을 제시했어요. 83, 목표 주가로. 네. 예. 근데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 83만 원 제시하면 당연히 근거가 있죠. 여전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유효하고 심지어 27년은 당연히 유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티그룹 보고서 뭐가 있냐면 28년에 대한 물량도 지금 논의 중이다. 28년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제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기의 최종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니까 그쵸. 급한 마음에 28년까지 나는 사고 싶다라는 논의 선점해야 중이다.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시트그룹이 이제 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익을 갖다가 96조를 제시했습니다. 와. 내후년은 107조 원. 노무라 증권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99조 원, 내후년은 128조 원. 노무라 증권의 27년 영업이익보다는 시티그룹 영업이익이 낮긴 하지만 어쨌건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육박한다. 100조 금방. 예. 아, 대단합니다. 이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야, 무슨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00조 육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 근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과의 차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 네. 거 아닐까요, 그냥? 네. 근데 그렇게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전형적으로 파이낸싱만 하신 분들이야. 아, 숫자.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버리의 그 단점이 무엇이냐? 파이낸싱만 보다 보니까 감가상각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이거 재무제표에 대해 분식회계했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이라 보여집니다. 그게 야, 내년에 SK하이닉스 100조 원 낸다면 근데 말을 못 하겠다. 야, 지금 올해가 45조, 48조 나는데 100조이 가능하겠냐? 된다고 예. 이런 식이죠. 뭐 그런 맥락에서 안 돼. 저는 근거를 제시 않았고 100조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번 주가 폭락할 거다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지? 그래서 했는데 마침 시티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영업이익 96조 원, 노무라 주권 99조 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영업이익도 호조고 결국 이 말을 왜 드리냐? SK하이닉스가 주가 내원탕 오고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참고 버티고 오히려 티끌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60만 원 입학하니까 한 주를 살려도 60만 원 돈이 뭐 그러니까요. 서민들한테 쉽지 한 않죠. 달에 한 주씩 네,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버티면서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지 절대로 매도해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이든 지금 양쪽으로 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내년의 실적 전망이 내년 영업이익이 90조, 100조 가까이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거의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주가는 매우 싸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조진 대표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종목 뭘까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는 최근에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왔다 가고 나서는 조선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LG 현대중공업이나 가장 지금 현재 최대 악재 뭐냐면 올해 많이 올랐다.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적어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사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기 없죠, 때문에 없죠.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연말에 북클로징 이게 마감을 하면서 내가 올해 결산 실적을 내면서 동시에 무엇을 염두에 두냐? 자기 인센티브.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도 기억나는 분도 계시지만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제가 구체적인 증거서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갑자기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도 현재 주가를 갖다가 정상을 못하겠다라면서 근거를 댔는데 제가 아니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한데 왜 매도하냐. 그때가 주가 35만 원에서 29만 원 네. 떨어졌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얼마입니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HD 현대중공업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리면 사실은 이제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년을 바라보자. 내년이 그럼 안 좋아지냐? 아니다. 올해 일단 정리를 하면서 올해 11월, 12월을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페드 금리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2월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1월에 인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월이 멀었냐? 멀지 않아요. 12월 10일 날 FOMC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최종적으로 이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1월 달 보면 결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버티시고 인내하시면 되는 거고 HD 현대중공업도 북클로징으로 이제 12월에 마무리되면 1월부터는 다시 또 여러 가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외국 투자가 되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큰 손, 세계 3위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뉴스 주식,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은 돈을 갖고 국민연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계속 줄여가느냐. 이건 제살 꽉 먹기죠. 그렇죠. 왜 그런 식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갖다가 장려하고 능동적으로 장비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에 투자를 해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도 코스피도 한 단계 올리고 그다음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의 투자한 수익률도 올리면 일석이조 아니냐. 잡지에 투자는 안 되죠. 지배구조 안 좋은 투자하면 안 되지만 HD 현대중공업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내년에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본토에 상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주가는 이제 정체된 것이고 네. 이제 내년이나 12월 넘어가면은 분명하게 HT 현대중업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은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 네. 미국의 대표적인 AI 이제 선박 기업인데 이 기업과 HT 현대중업이 안두리, 계약을 네. 체결하면서 자율무인 수상함을 갖다가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HD 그룹도 지금 화두가 뭐냐? AI예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전통적 제조업으로 인식을 하지만 HD 그룹의 순회부인 정기준 회장 같은 경우는 AI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AI가 시대적 화두다는 것을 HD 그룹도 인지하고 있다. 이 점은 되게 HD 그룹에게 호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